아이고, 엄니들, 오셨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가슴 밑바닥부터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다가도 끝판에는 아주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옛날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 보리쌀 2가마니에 팔려 가듯 시집 와서 찬물에 손 담그며 눈물 꽤나 쏟으셨지요? 오늘 주인공 단이도 딱 그랬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안동권 씨, 그 깐깐한 종갓집으로 민며느리로 들어갔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겠습니까? 자, 이 가엾은 단이가 어떻게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를 자기 발등에 입 맞추게 만들었는지 그 신통방통한 보리 누룽지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엄니들, 평생 내 몸 하나 아끼지 않고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며 사신 세월. 참 고생 많으셨지에. 오늘은 그 서러운 세월 중에서도 아주 독종 시어머니 밑에서 숨소리 한 번 크게 못 내고 살던 한 민며느리의 기막힌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의 말입니다. 콧대 높기로는 하늘을 찌르는 안동권 씨 종갓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 안주인 박 씨 부인이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대문 앞만 지나가도 오금이 저려 뒷걸음질을 쳤다 안 합니까? 성미가 우찌나 불칼 같고 까다로운지 며느리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집에 겨우 12살 먹은 가시나 하나가 보리쌀 2가마니에 팔려왔으니 그게 바로 우리 단이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쌩쌩 불어대던 매서운 한겨울이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서 동생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겠다고 겨우 12살 그 어린 나이에 팔려오듯 시집을 왔으니 그 몸뚱이가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헤어진 무명옷 사이로 시린 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드는데 세상에나 단이를 맞이한 건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호통이었지 뭡니까? 어디서 저런 개벽다귀 거지 같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 종갓집 복을 다 갉아먹게 생겼구나. 첫마디가 환영은커녕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어요. 부인은 단이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본 듯이 고개를 돌리며 코를 킁킁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부터 단이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한시도 쉴 틈 없이 시작됐습니다. 이 박씨 부인이 어찌나 지독한지 단이가 밥알 하나라도 흘리는 꼴을 눈 뜨고 보질 못했거든요. 내 친정에서는 밥알을 길바닥에 버리더냐. 이 귀한 곡식을 흘리다니 내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아 글쎄 부인이 단이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혀로핥게 만들며 모진 모욕을 주는데 엄니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단이는 바닥을 핥으면서 흐르는 눈물이 밥알에 섞여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그 서러움을 삼켜야 했답니다. 박씨 부인의 악독함은 식사 때마다 더 잔인해졌어요. 제 남편이랑 아들한테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수북이 차려 올리면서도 정작 우리 단이 앞에는 멀건 시래깃국에 보리쌀도 제대로 안 섞인 거친 죽 한 사발 툭 던져줬지요.
그것도 다니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니까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계집비. 밥만 축 내다니 너는 마당에 나갔어. 개 밥그릇이나 씻어 놓아라. 다니는 텅 빈 속을 부여잡고 마당에 섰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식기 소리를 들으며 시린 무릎을 감싸 쥐고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이 더 깊어졌지요. 따뜻한 방은커녕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헛간 옆 작은 문간방으로 내몰렸거든요. 내 귀한 아들 잠자리를 방해하지 마라. 너 같은 천한 기운이 섞이면 안 되니 밤새 볏짚이라도 꼬며 깨어 있거라. 얇은 호치불 하나에 의지했어서 동터오는 새벽까지 떨리는 손으로 새끼를 꼬며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찬물에 손 담가 빨래하느라 손마디는 벌겋게 부어올랐고 손톱 밑은 피멍이 들어 시커멓게 변했는데 박씨 부인은 그걸 보고도 일한 흔적도 없다며 매질을 하거나 물사귀를 때리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웃잘고 동네 할머니들이 혀를 차던 말던 다니는 새벽 이슬이 채가 시기도 전에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나가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엄니들 아시지요? 겨울날 개울물에 손 넣으면 손가락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맺히는 그 고통. 다니 손등이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도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눈길 한 번 안 줬습니다. 오히려 입만 열면 호통이었지요. 아이고 엄니들 말도 마셔요. 그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 방망이질을 하노라면 다니의 가냘픈 어깨 위로 찬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드는데 그게 어디 바람뿐이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총이 등 뒤에서 콕콕 박히는 것 같아 다니는 고개도 한 번 못 들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 뭡니까? 섣달금은 무렵이었는데 동이 트기도 전이라 사방이 칠같이 어두웠거든요. 다니가 시어머니의 명주 저고리를 빨다가 그만 손이 너무 곱아서 방망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어이쿠 소리도 못 내고 그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아 글쎄 손끝이 얼음에 쩍하고 달라붙어 살점이 점심때 먹은 누룽지 껍데기처럼 툭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붉은 피가 맑은 개울물에 번지는데 다니는 아픈 줄도 모르고 그저 저고리에 피가 묻을까봐 제 치마폭으로 손을 감싸 쥐고 덜덜 떨었답니다. 이걸 어쩌나 우리 어머니 아시면 또 난리가 날 텐데 다니 마음은 이미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겨우겨우 빨래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아랫목은커녕 부엌 바닥에 가마솥 걸어두고 아궁이 불 때는 게 일과였어요. 연기가 가득 찬 부엌에서 매운 연기 마셔가며 밥을 짓는데 눈물이 자꾸만 뺨을 타고 흘러내려 솥 안으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시어머니는 단이 밥그릇에는 보리쌀은커녕 시래기 국물만 한 바가지 담아주면서 먹는 것도 아깝다 고 타박을 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엄니들 정말 기가 막히는 건 그 다음에요. 다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밥상을 차려 올리면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밥상을 발로 툭 차면서 밥알이 살아 움직인다.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하고 고함을 질러댔지요. 그럴 때마다 다니는
엎어진 밥알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밤이 되면 좀 쉴 수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시어머니는 단이를 불러 앉혀놓고 밤새도록 목화솜을 타게 하거나 삼배를 짜게 했습니다. 단이가 졸음을 못 이겨 고개를 꾸벅이기라도 하면 옆에 있던 대나무 자로 단이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이 요망한 것, 잠이 오느냐? 내가 잠잘 팔자냐? 단이는 종아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도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주먹조차 쥐어지지 않아도 그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계집애가 감당하기엔 그 종갓집 문턱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고 험했던 것이지요. 에이구, 어디서 저런 복 없는 것이 기어 들어와서 우리 귀한 아들 앞길을 막느냐. 저 손 좀 봐라. 지저분하게 피칠갑을 해가지고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동네 어귀까지 울려 퍼지면 단이는 가슴이 맷돌에 갈리듯 서걱거리고 아파도 그저 입술만 꾹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목구멍 밑으로 꿀꺽 삼켜버렸지요. 그렇게 무려 3년입니다. 3년 동안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말 못하는 짐승처럼 살았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지만 집에 남겨진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며 버틴 겁니다. 그런 단이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딱 하나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몰래 보찜 속에 넣어준 음식띠미바 낡은 필사본 한 권이었지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 책 속에 담긴 지혜를 읽고 또 읽으며 언젠가는 이 모진 세월이 가고 꽃 피는 봄날이 올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기름진 고기랑 맵고 짠 것만 찾던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참 괴상했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물 좀 가져오너라. 내 목구멍에 불이 붙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와서 비싼 약재를 수십 첩이나 지어 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방바닥을 벅벅 긁으며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지요. 목구멍은 사막처럼 발라져 피딱지가 않고 입술은 허옇게 일어나서 보기만 해도 처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 단이가 아무도 몰래 가마솥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이가 무엇을 꺼냈는지 아십니까? 단이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옷소매로 연기 나는 눈을 훔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이 못난 소나. 조금만 더 힘내보렴. 우리 어머님 목구멍이 저리 갈라지셨으니 시원한 단비라도 내려드려야 하지 않겠니? 단이가 품 안에서 소중하게 꺼낸 건 다름 아닌 누렇게 잘 마른 보리 누룽지 조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단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딸아이 손에 몰래 쥐어주었던 눈물 어린 선물이었지요. 가난한 집에서 줄 게 없으니 솥바닥에 늘어붙은 누룽지를 말려 보따리에 싸준 겁니다. 단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다니는 거기다가 예전에 들었던 비방을 떠올렸습니다. 소갈 증당뇨에 좋다는 맹문동 뿌리 몇 쪽을 깨끗이 씻어 누룽지와 함께 가마솥에 넣었지요. 치직 소리를 내며 무쇠솥의 열기가 재료들을 감싸 안는데 글쎄 온 집안의 구수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서 비명을 지르던 박씨 부인도 그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만난 것 몰래 먹나 심술보가 올라왔지요. 그건 그냥 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뒤에 내리는 소나기 냄새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한 생명의 향기였지 뭐니까. 다니는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불 앞을 지켰습니다. 정성으로 고아낸 누룽지 탕약을 사발에 정갈하게 담았지요.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속에는 다니에 갈라진 손등에서 스며든 눈물과 지극정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 밖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소부가 누룽지를 좀 다려왔습니다. 목이라도 축이시면 한결 나으실까 하여. 평소 같으면 어디서 이딴 천한 것을 드리느냐 하고 사발을 내동댕이 쳤을 박씨 부인인데 글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구수한 향기에 홀린 듯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사발을 건네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엄니들, 과연 이 누룽지 한 사발이 그 지독한 시어머니의 목구멍을 어떻게 적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발 하나가 어떻게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슬슬 재밌어집니다. 아이고, 엄니들, 보셨지에? 그 깐깐하던 박씨 부인이 그 낡은 사발을 어찌 잡았는지 아십니까? 마치 1000년 만에 생명수를 만난 사람처럼 두 손을 파르르 떨면서 조심히 움켜쥐는 기라요. 하하, 사발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뜨거운 김이 말이지요. 부인의 헬쑥해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데 글쎄 그 향기만 맡아도 1000년 동안 잠자던 미각이 확 살아나는 것 같더랍니다. 자, 박씨 부인이 타들어가는 입술을 겨우 적시면서 그 탕약한 모금을 입안에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부인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것이 정녕 누룽지란 말이냐. 내 평생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어도 이토록 속을 깊게 어루만져 주는 것은 처음이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숭늉이 아니거든요.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취건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 구워진 보리의 그 따뜻한 불기운하고 맹문동의 서늘한 물기운이 딱 만나니까 메마를 대로 메마른 박씨 부인의 오장육부에 단비처럼 스며든 겁니다. 거칠게 갈라져서 피가 맺혔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부인 표현으로는 마치 비단결이 몸속을 지나가는 것 같더랍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끼는데 글쎄 가슴을 꽉 누르고 있던 화병의 열기가 발바닥 끝으로 쑥 빠져나가면서 머릿속이 번쩍하고 맑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 밖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던 우리 다니.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니야,
너는 대체 이 물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명의들도 못 고친 내 갈증이 이 물 한 사발에 눈 녹듯 사라진단 말이냐? 엄니들 그 서슬퍼런 목소리가 이제는 힘없이 잦아드는데 그 안에는 며느리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지만 무언가 모를 경외심이 섞여 있었지 뭐니까. 다니는 문 밖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피 맺힌 손마디를 만지며 대답했지요. 어머님, 그저 정성을 다해 쌀 아래 속살을 태워 그 안에 깃든 생명력을 모았을 뿐입니다. 어머님의 속이 너무 뜨거우시니 그걸 다스릴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다 생각했사옵니다. 사실 우리 착한 다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저 고약한 병이 단순히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강한 성격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불안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이라는 거요. 박씨 부인은 사발 바닥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핥듯이 마시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았던 어린 며느리가 밤새 불을 지펴 만든 이 향기가 자기 목숨을 살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엄니들 아시지에? 안동권 씨 종갓집 자존심이 어디 갑니까?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놈의 체면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부인은 이불자락만 꽉 움켜쥐고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물을 가져오너라. 딴 사람이 준 건 손도 안 댈 테니 내가 직접 끓인 것만 들여오란 말이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 명령이지. 사실은 내 목숨을 이제 내 손에 맡기마 하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 다니는 부엌 차가운 아궁이 앞에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서러워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진심이 그 무서운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였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어서 우는 거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좋은 일엔 꼭 막아 끼는 법입니다. 이 소식이 문중 친척들 귀에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요사스러운 술수로 집안 어른을 홀린다느니 무슨 약을 썼길래 사또도 못한 걸 하느냐느니 수군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박씨 부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 음흉한 작은 댁이 어둠 속에서 독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과연 우리 다니는 이 탕약한 사발로 지켜낸 평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못된 친척들의 계략에 휘말려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할까요? 밤새 누룽지를 볶으며 흘린 땀방울은 지난 3년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길이었던 셈이지요. 탕약 한 사발 비우고 잠든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니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다니가 모르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세가 좀 나아지니까 이 집 안방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작은 댁 조씨 부인이 사람을 매수해서 며느리가 탕약에 독을 섞었다는 추악하고도 무서운 소문을 집안 가득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나 정성껏 살려놓은 사람한테 독이라니요. 과연 다니는 이 억울한 누명을 어찌 벗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엄니들. 이야기가 이제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그 지독하던 시어머니가 겨우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아, 글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욕심이라고. 이 집안 안방 열쇠를 노리던 작은댁 조씨 부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음흉한 속내가 이제 동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여운 다니가 이 험난한 고개를 웃지 넘을지. 자,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여러분, 박씨 부인이 누룽지 탕약 한 사발에 기운을 차렸다는 소문이 담장을 넘어 작은댁 귀에 들어갔지 뭡니까? 이 조씨라는 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형님이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저 안방은 내 차지다 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이거든요. 어디서 굴러먹던 어린 계집애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깟 숭늉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 가소롭기도 하지. 조씨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자기 몸종을 은밀히 부르더니 품속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더랍니다. 그 안에는 먹으면 배가 뒤틀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독초 가루가 시퍼런 빛을 띠며 숨어 있었지요. 아주 독한 신보 아닙니까? 우리 다니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잠든 얼굴 보면서 부엌 아궁이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동의보감 가르침대로 기력을 보충해주는 대추랑 생강을 다렸어. 더 진한 탕약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다니가 솥단지 옆을 한시도 안 떠나고 부채질을 하는데, 아, 글쎄, 물 한 바가지 길러 우물가에 간 그 짧은 틈에 어둠 속에서 쥐새끼 같은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조씨네 몸종이 가마솥에 그 흉악한 독초 가루를 확 뿌려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다니는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돌아와서 그 정성껏 달인 탕약을 사발에 담아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지요. 방 안에는 시아버지 권진사님부터 문중 어른들이 꽉 들어차 있었거든요. 어머님, 기력을 보해줄 탕약을 다시 준비했사옵니다. 다니가 사발을 내려놓는데 방 안에 달큰한 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그런데 박씨 부인이 사발을 들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은댁 조씨가 얼굴색을 싹 바꾸고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잠시만요. 이 영악한 며느리가 형님 목숨 노리고 탕약에 독을 섞었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소리에 방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 눈빛이 순식간에 의심으로 번득이더니 다니를 송곳처럼 째려보는데, 다니야, 내 인연 정녕 내가 나를 죽이고 이 집안을 차지하려 했느냐? 다니는 천둥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석석 빌었지요. 조씨는 이때다 싶어 시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어르신 보십시오. 저 아이 얼굴을. 죄지은 낯짝 아닙니까? 당장 저 사발에 은수저를 넣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권 진사님의 불호령에 빛나는 은수저가 탕약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보는데, 아, 글쎄, 눈부시게 하얗던 은수저 끝이 거무죽죽하게 변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독이다. 진짜 독이야.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박씨 부인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옆에 있던 찻잔을 다니한테 확 던져버렸어요. 찻잔이 깨지면서 다니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흐르는데 단이는 아픈 것보다 억울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님, 소부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제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머슴들을 불렀습니다. 저 요물 같은 년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날 밟는 대로 관가에 넘길 것이니 아무도 근처에 가지 마라. 끌려가는 단이 눈앞에 검게 변한 은수저가 아른거렸지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단이 머릿속에 동의보감 한 구절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독초도 은을 변하게 하지만 어떤 약재의 진액도 은을 만나면 빛을 감춘다. 사방이 꽉 막힌 차디찬 광 속에서 단이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흐른 피가 옷깃을 적셔도 자기 진심이 짓밟힌 게 더 아파서 가슴을 쳤지요. 그런데 깊은 밤, 광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단이야, 단이야, 안에 있느냐? 아이고, 여러분, 박 씨 부인 귀에 눌려 평생 그림자처럼 살던 남편 서기가 어머니 몰래 광문을 따고 나타난 겁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단이는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지요. 서기는 저고리 소매를 찍어 아내 이마를 닦아주며 꺼느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어머니가 무서워. 내가 매 맞을 때도 숨어만 있었구나.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 살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내 손을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거지요. 단이는 남편 손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탕약이 검게 변한 건 독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넣은 덜 익은 대추와 생강, 진액이 은이랑 만나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안방으로 가셔서 그 사발에 식초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독이라면 그대로겠지만 제 약재라면 다시 원래 빛깔로 돌아올 겁니다. 서기는 아내 눈빛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그는 어둠을 뚫고 안방으로 달려갔지요. 방 안에서는 조 씨가 형님, 저 요물은 이제 끝입니다 하며 독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단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기가 식초 항아리를 사발 위로 번쩍 들더니 투명한 식초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무죽죽하던 탕약 빛깔이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맑고 투명한 황금빛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색이 돌아왔다. 권 진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박 씨 부인은 입을 딱 벌렸지요. 조 씨는 사시나무 떨듯 뒤걸음질을 쳤고요. 박 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의 깊은 지혜와 진심을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광문을 열어라, 서기야. 내 철을 내 등에 업어서라도 이 방으로 당장 모셔오너라. 평생년이라 부르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처라고 부르며 존칭을 쓴 겁니다. 서기는 단숨에 달려가 단이를 엎고 안방 아랫목으로 들어왔지요. 박 씨 부인은 피 묻은 며느리 얼굴을 자기 저고리로 닦아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몹쓸 년이 천사 같은 며느리를 죽일 뻔했구나.
다니야, 이 애미를 용서하겠느냐? 여러분, 악독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목을 잡고 우는 이 장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지켜보던 작은댁 조 씨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고요. 자, 이제 시어머니 화병을 고친 건 약초가 아니라 며느리의 용서가 됐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이 미안함을 갚기 위해 다니한테 어떤 상상도 못할 대우를 해줄까요? 간밤에 그 천둥 번개 같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나니 안동권 씨 종갓집의 아침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묘한 기류 속에 밝아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평소처럼 자기 머리를 매만져 주던 몸종을 병력 같은 호통으로 물리쳤지요. 물러가라. 내까지 것이 만지는 머리는 푸석거려서 도저히 못 봐주겠구나. 다니야, 우리 다니 어디 있느냐? 엄니들 들으셨지요? 평소라면 다니를 부려먹으려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오늘의 부인은 목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다니가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인은 아랫목 자리를 손으로 팡팡 두드리며 며느리를 제 곁으로 아주 가까이 불러 앉혔습니다. 다니야, 어제는 내가 참으로 죽을 죄를 졌다.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어 보물을 돌덩이로 알았으니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 부인은 다니의 그 갈라진 손을 꼭 잡고는 자신의 고운 명주 저고리 소매로 그 손을 연신 정성껏 닦아 주었습니다. 종갓집 안주인의 위엄은 간데없고 마치 친정어머니가 딸을 대하듯 애틋한 눈빛으로 다니를 바라보았지요. 이제부터 이 집안의 부엌 열쇠는 내가 맡아주어야겠다. 나는 이제 내가 해주는 음식이 아니면 단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박 씨 부인은 그 길로 안방 열쇠 뭉치를 다니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문 밖에서 엿보던 하인들과 작은댁 조 씨의 신복들은 까무러칠 듯이 놀라 자빠졌지요. 하지만 우리 다니 좀 보세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 열쇠를 다시 시어머니께 되돌려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열쇠는 여전히 어머님의 것이옵니다. 소부는 그저 어머님의 곁에서 상한 속을 달래드릴 음식을 정성껏 올리는 것으로 족하옵니다. 다니의 이 깊고 넓은 마음씨에 박 씨 부인은 다시 한번 감복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다짐했습니다. 이 귀한 아이를 누군가 다시 건드린다면 그때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날 오후였습니다. 작은댁 조 씨가 안부 인사를 핑계로 은근슬쩍 박 씨 부인의 방으로 찾아왔지요. 조 씨는 여전히 다니를 눈의 가시로 여기며 간밤의 독초 사건을 며느리의 기막힌 연극이라 치부하고 있었거든요. 형님, 몸은 좀 어떠셔요? 그런데 저 며느리 아이 말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풀뿌리를 함부로 쓰니 아무래도 집안 망신을 시킬까 걱정입니다. 조 씨가 독사처럼 혀를 놀리는 순간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내년이 감히 내 며느리를 두고 근본을 논하느냐? 박 씨 부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조 씨의 뺨이 얼얼할 정도로 매서운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다니는 우리 집안을 살린 은인이요. 내가 목숨보다 아끼는 아이니라. 앞으로 내 앞에서 다니 흉을 보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줄 알아라. 조 씨는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지독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광팬이 되었다는 기막힌 야담이 시작된 것이지요.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은 단위는 본격적으로 집안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 고문원 속 비법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종갓집에는 아주 큰 손님이 찾아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가세가 예전 같지 않아 비싼 고기나 진귀한 재료를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요. 단이야, 이번에 오실 대감님은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이신데, 이 초라한 형편에 무엇을 내어놓느냐. 박씨 부인의 걱정 섞인 물음에 단이는 빙긋 웃으며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먹고 남은 상추들이 길게 자라나 줄기가 굵어진 채 버려지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써서 못 먹는다며요. 소나 주던 그 상추 줄기를 단이는 소중하게 거두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음식팀 이 방에는 버릴 재료가 하나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 상추 줄기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속살은 아삭하기가 천하에 어떤 과실보다 훌륭하옵니다. 엄니들 잠시만요. 궁채라고 불리는 이 상추 줄기는 건나물로 시장에서 많이 팔아요. 물에 불렸다 고사리처럼 살짝 볶으면 오도독한 게 정말 맛나거 아시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단이는 상추 줄기의 질긴 껍질을 정성껏 벗겨내고 하얀 속살만을 골라 찹쌀가루를 입혀 가마솥의 맑은 기름에 2번 튀겨냈습니다. 여기에 오래 묵은 씨간장과 조청, 그리고 매실 식초를 섞어 새콤달콤한 비법 소스를 만들었지요. 튀겨진 상추 줄기 위에 윤기가 흐르는 소스를 끼얹자 고기 요리보다 더 고급스럽고 은은한 향기가 주방 가득 진동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며 그 요리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령 상추란 말이냐? 식감은 아삭하면서도 쫄깃하고 그 끝맛은 산삼처럼 달큰하구나. 단이는 여기에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한마디 덧붙였지요. 상추 줄기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하니 나라실로 노심초사하시는 대감님께 이보다 좋은 보약은 없을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해박한 지식과 천재적인 손맛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박씨 부인은 단이가 하는 말이라면 밭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는다니까요. 하하. 하지만 꼭 좋은 일엔 막아 끼지요. 음식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단이가 정성껏 빚어 발효시키던 종갓집 최고의 보물, 씨간장 항아리에 누군가 부정한 물을 섞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종갓집의 생명과도 같은 씨간장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집안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장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나자 박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지요. 이 간장이 어떤 간장이냐? 우리 가문이 3대째 지켜온 혼이나 다름없는 보물인데 범인은 보나 마나 작은댁 조 씨였지만 증거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모두가 포기하고 항아리를 깨려 할 때 단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효의 미학은 기다림과 치유에 있습니다. 제가 이 간장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단이는 숯을 달구어 항아리에 넣고 잘 말린 대추와 붉은 고추를 띄워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산가요록에 나온 대로 약간의 가루차와 꿀을 배합하여 간장의 풍미를 되살리는 비책을 썼지요. 이때 남편 서기가 단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기는 무거운 장독 뚜껑을 대신 들어주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숯불을 피우며 묵묵히 아내의 수동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부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무거운 짐을 드는 것뿐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인과 함께니 부디 기운을 내시오. 남편의 따뜻한 지지에 단이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났습니다. 단이는 밤을 꼬박 새우며 간장 항아리 옆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깊은 숲속의 향기 같은 진한 장 향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심스레 간장을 맛보더니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살았다. 우리 가문의 혼이 살았어. 단이야, 내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이제 단이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신령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지요. 단이는 성공적으로 음식을 차려 귀한 손님인 대감님을 맞이했습니다. 상추 줄기 요리와 되살아난 씨간장으로 맛을 낸 단이의 음식에 대감님은 수저를 놓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 궁중 요리도 수없이 먹어봤으나 이토록 마음을 울리는 손맛은 처음이로다. 이 집 며느리는 예사 여인이 아니구나. 대감님의 극찬에 박씨 부인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단이의 한여를 자처하며 며느리가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손수 부엌 바닥을 닦고 물을 길어왔지요. 고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풍경을 보며 지극한 정성이 무쇠 같은 시어머니를 녹였다며 칭찬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종갓집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으니 바로 서기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과연 단이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어떤 또 다른 전설을 써 내려가게 될까요? 남편 서기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기 며칠 전 밤이었지요. 종갓집 안방에는 촛불 하나가 외롭게 일렁이는데 그 꼿꼿하던 박씨 부인이 단이의 손을 꼭 쥐고 수십 년간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그 치욕스럽고도 아픈 비밀을 꺼내 놓더랍니다. 단이야, 내가 왜 그토록 너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는지 아느냐? 사실 나도 이 집에 들어올 때 글 한자 모르는 무지한 몸이라 멸시와 천대를 견뎌야 했단다. 부인의 목소리가 힘없이 파르르 떨리는데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맺혔지요. 자기가 미천한 출신이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독하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우격다짐으로 찍어 눌렀어. 제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내 못난 열등감이 너라는 맑은 거울에 비치는 게 무서워. 너를 그토록 모질게 짓밟았구나. 참으로 못난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이제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참회에 단이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부인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정체 모를 괴질이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하더니 집안 노비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고열과 구토로 쓰러져 나갔거든요. 온 마을이 역병의 공포에 질려 누구 하나 집 밖을 못 나올 때 우리 단이가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었지요. 어머님, 이것은 역병이 아니라 오염된 우물물에서 시작된 속병입니다. 제가 가진 비책으로 마을 사람들을 살려내고 서방님의 앞길을 열겠사옵니다. 단이는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익모초, 쑥, 말린 귤 껍질을 넣어 온 마을의 향기가 진동할 정도로 진한 탕약을 다려냈지요. 박씨 부인은 이제 며느리 명령이라면 지엄한 국법보다 귀하게 여겼어 손수 탕약을 사발에 담아 환자들 입술에 흘려 넣어주는 하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단이는 한양 떠날 채비를 마친 남편 서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밤새 정성껏 필사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건네며 서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부했지요. 서방님, 이번 과거 시제는 분명 민초의 굶주림과 치유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적어드린 예상 답안과 구휼 정신을 과거 길 내내 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서기는 아내가 준 글귀를 읽어보고는 그 깊고 오묘한 통찰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양 가는 험한 산길에서도 고구마는 껍질째 굽고 메밀독은 무즙으로 빼라 하며 단이가 가르쳐준 실학 지식들을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었지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리는 듯했답니다. 그런데 글쎄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마을 의원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단이를 고발해버린 겁니다. 종갓집 대문 앞에 시퍼런 포졸들이 들이닥쳐 먼지바람을 일으켰지요. 요망한 약재로 사람들을 현혹한 죄인 단이를 당장 포박하여 압송하라. 포졸들이 단이의 가냘픈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데 그때 방 안에서 요양하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단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내 며느리 몸에 손을 대느냐? 단이는 역병으로 죽어가는 이 마을을 제 목숨 아끼지 않고 살려낸 이 나라의 보배와 같은 아이니라. 평생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 포졸들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지요. 하지만 관원들은 박씨 부인을 거칠게 밀쳐냈고 단이는 차가운 오라줄에 묶여 관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관가 마당 형틀 앞에 무릎 꿇린 단이 이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겁니다. 비열한 마을 의원은 단이가 사람들을 눈속임했다고 몰아붙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쉬 하는 장엄한 외침과 함께게 황금빛 어사화가 눈부시게 빛나며 한 무리의 행렬이 관가 마당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장원급제자 권석이 도령의 금이환양이요. 모두 길을 비키고 예를 갖추라. 말 위에 올라탄 남편 서기가 장원급제자 어사화를 쓰고
늠름하게 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형틀에 묶인 아내를 보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지요. 다니야, 내 부인 다니야. 장원급제한 남편이 이제야 돌아왔다. 너를 죄인으로 몰아세운 자가 누구냐? 임금님께서 친히 내 공로를 치하하시려 나와 함께 어명을 보내셨느니라. 서기가 품속에서 눈부신 비단 교지를 꺼내 들자 관장과 포졸들은 낙엽처럼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어명이로다. 장원급제자 권석이의 처단위는 지극한 정성과 의술로 민초들을 구했으니 내 친히 다니에게 정경부인의 봉호를 내리고 어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노라. 관가 마당은 환호성과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서기는 아내의 오라주를 풀고 거칠어진 다니의 손을 자기 얼굴에 비비며 통곡했지요. 뒤쫓아온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다니의 발치에 주저앉아 자기 저고리 소매로 며느리의 버선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다니야, 내 귀한 정경부인 며느리야.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이제 다시는 내 발에 흙을 묻히지 않으마. 여러분, 10살 어린 나이에 보리쌀 2가마니에 팔려왔던 그 민며느리 다니가 이제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경부인이 되어 꽃길을 걷게 된 겁니다. 한 맺힌 며느리의 눈물이 가문의 영광으로 승화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엄니들, 오늘 이야기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셔요? 우리 다니가 정경부인이 되어 시어머니의 절까지 받는 장면에서는 저도 목이 메어 혼났습니다. 자자, 엄니들, 이제 이야기가 궁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니가 정경부인이 돼서 가마 타고 비단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글쎄 나라에 큰 변고가 생겨서 또 다시 사지로 들어가게 됐지 뭡니까. 자, 가슴 팍팍 치게 만드는 다음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보따리 한번 풀어볼기라요. 한양 땅에 장원급제 경사가 나서 온 동네가 들썩거린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지요.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는 왕위를 뺏으려는 역적 놈들의 검은 그림자가 임금님 수라상을 소리 없이 애워싸고 있었거든요. 임금님은 밤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다 팔다리가 마비되는 정체 모를 병에 시달리면서 내 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하고 직감을 하신 겁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도끼가 이미 수라간과 의구까지 뻗쳐 있구나. 이제 나를 지켜줄 자는 오직 그 지혜로운 여인뿐이로다. 임금님은 과거 시험 답안지로 당신을 감복시켰던 서기의 아내, 우리 다니를 떠올리신 거지요. 깊은 밤, 다니네 집으로 임금님의 친필 서신을 든 전령이 말발굽 소리 요란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정경부인 다니는 들으라. 나라 운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그대는 정체를 숨기고 궁으로 들어와 과인의 수라와 안위를 책임지라. 엄니들, 이게 말이 좋아 부름이지.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가시방석 아니겠어요? 다니가 창백한 얼굴로 짐을 싸니까 남편 서기가 아내 손을 꼭 잡고 참아 발길이 안 떨어져서 눈물을 그렁거리는 겁니다. 부인, 내 장원급제했어. 이제야 꽃신 한 켤레 신겨주었거늘 어찌 또 사지로 가려 하오. 서기가 우는데 다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더군요.
그런데 이때 방 안에서 이 꼴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이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단이 앞에 툭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안에는 부인이 애지중지하던 은장도 하나랑 깨끗하게 달인 무명 행주치마가 들어 있었지요. 단이야, 무서워 말고 다녀오너라. 내가 예전에 너 구박할 때 쓰던 그 지독한 성미를 이제는 너를 지키는 기도로 쓰마. 그러면서 박 씨 부인이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고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아이고 저도 목이 메어 혼났습니다. 내가 임금님 지키는 동안 이 시어미가 내 빈자리 지키며 매일 새벽 정화수 떠놓고 빌 테니 부디 몸성이 돌아와야 한다.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응원에 단이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지요. 그렇게 단이는 이름 없는 하급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피바람 부는 궁궐 뒷문을 넘게 되었습니다. 궁궐 수락관이라는 데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시기심이랑 음모가 가득한 뱀굴 같은 곳이었거든요. 역적들과 한패가 된 상궁들은 갑자기 나타난 단이를 경계하며 제일 힘들고 천한 일만 골라 시켰지 뭡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가 감히 신성한 수락관에 발을 들여 너는 오늘부터 아궁이 불이 났대고 남은 찌꺼기나 치워라. 상궁들이 단이에게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가마솥탕 는 일을 맡기고는 사사건건 발길질을 하며 핍박을 해댔습니다. 단이는 정경부인 신분을 숨기고 묵묵히 허리를 굽혀 불을 떼고 그을음 묻은 솥을 닦아냈지요. 손등은 다시 예전처럼 부르트고 무릎은 찬 바닥에 닿아 시려왔지만 단이는 매의 눈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독이 들어가는지 감시하며 인내했습니다. 단이는 역적들 눈을 피해 동의보감 비방대로 임금님 드시는 물에 독을 없애는 감초라 생강진액을 몰래 한 방울씩 섞어 넣었지요. 또 상궁들이 내놓은 화려한 음식 속에 미세하게 섞인 비소 냄새를 귀신같이 찾아내었답니다. 이 요리는 오늘 임금님 기운에 맞지 않으니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단이가 음식을 가로챌 때마다 상궁들의 매질은 심해졌지만 단이는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가문의 명예와 나라의 안위가 제 손끝에 달려있나이다. 드디어 역적들이 승부수를 던지는 임금님 탄신 연회 날이 왔습니다. 수락관에는 임금님이 좋아하시는 진귀한 타락주구유죽이 준비됐는데 단이는 거기서 미세하게 풍기는 독초 투국꼬지의 비릿한 향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안 됩니다. 이 죽은 절대로 임금님께 올릴 수 없습니다. 단이가 죽 사발을 막아서자 매수된 상궁들이 단이 뺨을 후려치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천한 것이 미쳤구나. 감히 나라 잔치상을 망치려 들다니. 당장 전연 입을 막아라. 포졸들이 단이를 끌어내려 할 때 단이는 품속에서 시어머니가 주신 은장도를 꺼내 자기 손가락을 콱 찔렀습니다. 단이의 맑은 피가 죽사발 속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 엄니들 상상해 보세요. 하얗던 타락죽이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변하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방 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임금님이 커튼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모두 멈춰라. 이 여인이 바로 과인이 임명한 이 나라 최고의원이자 나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니라. 역적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됐고 상처투성이가 된 단이는 임금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소식을 들은 석이랑 박씨 부인이 단이를 맞으러 버선발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문을 나서는 단이를 보자마자 길바닥에 주저앉아 며느리의 상처 난 발을 부여잡았습니다. 장하다, 내 며느리야. 나라를 구하고 임금님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이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로다. 단이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비로소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지요. 한 맺힌 민며느리에서 나라를 구한 여장부로 우리 단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엄니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반전 아닙니까? 우리 단이가 은장도로 손가락을 찔러 독을 밝혀낼 때 저도 가슴이 콩닥거려서 혼났어요. 이제 나라를 구한 단이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포상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악연들은 어떻게 정리될지. 아이고, 엄니들. 이제 이야기가 막바지로 가면서 속이 아주 뻥 뚫리다 못해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단이가 드디어 금이환향을 하는데 그 지독하던 시어머니가 어찌 변했는지. 자, 눈물 닦을 준비하시고 다음 보따리 한번 풀어볼기라요. 임금님을 독살 위기에서 구하고 정경부인이라는 조선 최고의 명예를 얻은 단이가 남편 석이랑 고향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지요. 아, 글쎄, 안동권 씨 종갓집 마당은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들끓었답니다. 박씨 부인 좀 보세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들어오든 말든 콧방귀도 안 뀌었을 양반이 오늘은 꽃신 신고 들어오는 단이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 비단 소매를 연신 어루만지면서 말이지요. 단이야, 내가 이제 우리 가문의 기둥이요. 이 시어미의 목숨줄이다. 내 이제야 조상님 뵐 면목이 조금이나마 생겼구나. 그날 밤이었어요. 부인이 장원급제에서 번듯한 벼슬을 받은 아들 석이를 사랑방으로 조용히 불렀지요. 부인 얼굴에 서슬퍼런 기색은 간데없고 인자함만 가득했거든요. 석이야, 너는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아치지만 그 이전의 단이의 남편임을 잊지 마라. 우리 가문의 이 영광은 모두 단이가 제 살을 깎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단이 친정은 아직도 저 산비탈 초가집에서 끼니 걱정을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러면서 아들에게 단이 친정을 다시 세우는 걸 가문의 첫 번째 과업으로 삼으라고 엄중히 당부했지요. 석이는 어머니의 깊은 뜻에 감복해서 단이에게는 비밀로 하고 몰래 친정 나들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남편과 시어머니, 권유로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을 뵙기로 했지요.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산길을 올랐는데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지붕 위의 잡초가 무성한 낡은 초가집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당에 선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가 나무를 패고 어머니는 구멍난 무명옷을 입고 찬물에 나무를 씻고 있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딸년이 이제야 왔어요. 단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안으려니까 친정어머니는 자기 더러운 손이 딸의 고운 비단옷을 버릴까봐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다니야,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종갓집 며느리가 이런 누추한 곳에 오면 시어머님께 불호령을 들을 텐데 어서 돌아가거라. 친정어머니는 딸의 행복이 자기 가난 때문에 깨질까봐 가슴을 졸이며 딸을 밀어낸 겁니다. 다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어머니 거친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제 가슴에 대고 통곡을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관복을 정갈하게 입은 남편 서기가 친정 부모님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리더니 그 뒤로 하인들이 쌀가마니와 비단, 약재를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줄지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사위 손을 맞잡고 울먹였지요. 다니와 서기 그리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힘을 합쳐 본격적으로 친정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서기는 빼앗겼던 집터와 토지를 되찾아왔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비상금까지 털어 향긋한 소나무 냄새가 나는 번듯한 기와집을 짓게 했지요. 이 집은 우리 다니의 자존심이자 명예다. 주춧돌 하나까지 정성을 다해라. 박씨 부인이 직접 현장에서 공사를 독려하는데 글쎄 친정 부모님께 최고급 비단옷이랑 보양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마치 친동생 챙기는 것 같았답니다. 집이 완공되던 날, 다니 친정은 다시 당당한 명문가 이름을 내걸게 됐지요. 어머님, 서방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가 인사를 하니까 박씨 부인이 호탕하게 웃더군요.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내 목숨 살리고 아들 앞길 열었으니 이건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이니라. 하지만 엄니들 호사다 말하고 태평성대인가 싶더니 전국에 유례 없는 대가뭄이 덮쳤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지고 민초들은 굶어 죽어 나가는데 나라 곳간은 비어버렸지요. 다니랑 시어머니는 종갓집 남은 쌀을 털어 매일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먹을 쌀도 보름치뿐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박씨 부인 좀 보세요. 예전 욕심쟁이는 간데없고 자기 비단옷까지 팔아 좁쌀을 사오며 며느리 손을 꼭 잡더군요. 다니야, 내 말이 맞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곳간 채워 뭐 하겠느냐. 우리 집안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 솥에 불은 끄지 말자. 그런데 탐관오리들은 이 와중에 쌀을 쌓아두고 매점매석을 하니 다니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임금님께 올릴 상소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남편을 통해 낡은 보따리 하나를 임금님께 보냈습니다. 거기엔 곡식이 아니라 나무 껍질, 풀뿌리,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구황본 초조 황반처, 비법이 담겨 있었지요. 상감마마, 곡식만이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소나무 속껍질로 떡을 만들고 칠뿌리에서 전분을 뽑아 허기를 잊게 하며 도토리 독을 빼서 묵을 만드는 법을 백성들께 가르쳐야 합니다. 임금님이 크게 감명받아 전국 8도의 다니의 비법을 방으로 붙여 알리게 했지요.
쌀을 움켜쥐고 폭리를 취하려던 세도가들이 당황해서 숨통이 막히기 시작했으니 정말 기가 막힌 지혜 아닙니까? 엄니들, 우리 단이가 이제 가문을 넘어 나라의 백성들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그 지독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한마음이 돼서 비단옷 팔아 죽 끓이는 장면 정말 눈물 나지 않으셔요? 아이고, 엄니들, 이제 드디어 우리 단이 이야기의 마지막 대단원이 막을 올립니다. 가슴 졸이며 봐주신 덕분에 단이가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일으켜 세웠는데 세상에 마지막에 하늘이 내린 진짜 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눈물 닦으시고 입가에 미음 가득 머금으면서 끝까지 함께 들어보셔요. 단이의 구휼 비책이 전국 팔도에 쫙 퍼지자마자 아, 글쎄 백성들이 산과 들에서 구한 재료로 죽을 끓여 먹으며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지 뭡니까. 단이가 직접 마을 공터에 멍석을 딱 깔고 앉아서 소리 피며 느릅나무 껍질이며 가공하는 법을 마을 여인들에게 손수 가르쳤거든요. 마을 어머님들, 이 느릅나무 껍질은 배고픔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위장의 병까지 다스리는 명약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단비가 내릴 테니 우리 절대 손 놓지 맙시다. 단이의 따뜻한 위로에 절망에 빠졌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섰지요. 단이네 집 앞에는 매일 아침 부인 덕에 우리 애가 살았습니다 하며 눈물 섞인 인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상황이 일이 되니 쌀값 폭등을 기다리던 세도가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쌀을 헐값에 내놓았고 임금님도 이 틈을 타 탐관오리들 곡간을 꽉 열어젖혔으니 단이의 지혜 한 조각이 나라 전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대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요. 가뭄이 끝날 무렵 기적처럼 하늘에서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단이는 비를 맞으며 남편 서기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지요. 단이야, 내가 정말 나라를 구했다. 이 시어미는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 게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시어머니의 찬사에 단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단이는 정경 부인을 넘어 조선 백성의 어머니이자 지혜의 등불로 추앙받게 된 것이지요. 지독했던 기근이 물러가고 종갓집에도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라 일로 바빠 마주 앉을 새도 없던 단이와 서기 부부. 서기는 관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부인, 고생이 많았소. 나라와 가문을 지키느라 당신 몸이 이토록 수척해졌으니 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소. 서기가 아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자 단이도 남편 품에 머리를 기대며 그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지요. 서방님, 이제야 진정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겐 서방님의 품이 어떤 명약보다 귀하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방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애틋한 연정의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을 나누는 그 뜨겁고 깊은 교감은 단순히 남녀의 정을 넘어 평생의 동반자로서 나누는 지극한 사랑의 의식이었지요. 그런데 글쎄, 2달 뒤에 기가 막힌 정적이 흐릅니다. 아침상 앞에서 단이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어머님 송구합니다. 갑자기 속이 뒤집히는 듯하여 단이가 밖으로 나가 헛구역질을 하자 서기와 시어머니의 수저가 공중에서 딱 멈췄지요. 박씨 부인이 번개처럼 일어나 서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기야, 가만히 있거라. 내 직접 보마. 부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데 단이의 손목맥을 짚어보더니 글쎄 손목에서 느껴지는 작고 강렬한 고동소리. 가뭄을 뚫고 올라온 새 생명의 맥박이었던 겁니다. 단이야, 내가 정녕. 박씨 부인은 제 말을 잊지 못하고 단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서슬퍼렇던 시어머니 입에서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지요. 아이고 조상님,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늘이 보물을 주셨습니다. 단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부인은 단이를 품에 넣고 마치 자기가 아이가 된 듯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며느리 구박했던 참회와 대가 끊길까봐 빌어온 수십 년의 한이 섞인 눈물이었지요. 서기 또한 마당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단이야, 고맙구나. 내 너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고 삶아 보리쌀 두 가마니에 팔려왔던 어린 민며느리의 고단한 세월이 이제 새 생명의 태동 속에서 완벽한 축복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지요. 단이의 태기가 알려지자 백성들이 산삼이며 우물물을 들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지독한 입덧으로 단이가 고생할 때면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마침내 보름달이 밝던 깊은 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아들이다. 나라를 구할 귀한 아드님이시다. 임금님도 어필로 쓴 교지와 100일 선물을 보내시며 축복하셨지요. 그런데 하늘의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이어 둘째 아들이 태어나 대를 세우더니 뒤를 이어 셋째, 넷째, 그리고 막내 다섯째는 단이를 쏙 빼닮은 영특한 딸들이 태어났답니다. 단이는 세 딸에게 동의보감, 음식띠 미방, 규합총서의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얘들아, 요리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으니 늘 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솥을 저어야 한다. 그 딸들이 훗날 조선 팔도를 흔드는 여성 지식인들이 되어 어머니의 철학을 널리 퍼뜨렸으니 정말 대단하지요? 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린 단이는 이제 자애로운 어머니라 불리는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 품어온 낡은 누룽지 한 조각의 정성이 수백 명의 자손과 만석군의 곡간, 임금님의 신임이라는 거대한 복의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손들의 보살핌 속에 미소 짓는 단이의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으셔요? 엄니들 서러운 민며느리로 들어와 정경부인이 되기까지 단이가 보여준 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꺾이지 않는 지혜였지요. 오늘 이야기 보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나요? 그 시절 우리가 흘렸던 눈물도 단이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복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식 K푸드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좋은 것 아시죠? 라면부터 한우까지. K식품이라면 사정을 못 쓴다 하드만요 흐흐. 발효미약으로 식치를 겸비한 우리 먹거리.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식치 음식으로 병을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로 엄니들 즐겁게 해 드릴 것 꼭 약속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해주셔요. 어머니들의 응원이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들려드릴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